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2021년 2학기 제2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약 해제의 요건과 계약 해제의 효과, 그리고 동시행위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계약의 효력이라고 흔히 언급되는 것들이죠. 계약의 효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효력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게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겠지만은 그 계약들의 각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들 중에서 공통된 것을 모아서 앞에서 동시행위항변권과 위험부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계약 해제인데요. 계약 해제 요건입니다. 일단 계약 해제는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서 계약 해제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정기행위,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등이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이외에도 타인 권리 매매라든지 이제 하자 담보 책임 같은 경우에도 해제권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약금 계약에 따라서 이제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들은 또 다음번 매매계약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약 해제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요건들입니다.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줘야 되죠.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 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 제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해야 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유예 기간 내에 한 번 더 유예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행 지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도금 같이 선행해야 되는 채무 같은 경우에도 이행기가 경과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행 지체가 성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행 지체가 성립하게 되지만은 잔금 지급일이 경과하게 되면은 그 중도금 및 지연이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지연이자 같은 경우도 잔금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잔금 지급 같은 경우도 중도금 지급 같은 경우도 중도금 지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중도금을 지체했다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도금 지급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잔금 지급일이 경과했다고 한다면은 매도인이 자신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해야지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 제공의 방법은 일단 현실 제공이 원칙이 되고요. 다만 이제 상대방이 그 이제 이행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위가 필요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행을 할 준비를 하고 상대방한테 통지해서 수령을 최고하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의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 관련된 서류들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언제 만나자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이행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뭐 예를 들면 10월 1일 날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만나는 장소까지 가서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행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잔금 지급을 하면은 뭐 서류를 수령해 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통제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충분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해야 되는데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서 주의할 것은 기간이 상당하더라도 최고로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기간이 상당하지 않더라도 최고로서 효력은 있고, 다만 해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제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과다지구 같은 경우도 최고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너무 그러니까
다소간의 과다 채굴 같은 경우는 최고로 인정될 수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과다 채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이행이 최고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 채굴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정기행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점까지 이행되어야 하는 그런 그 법률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을 정기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기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행위 같은 경우는 비록 이행지체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능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기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행이 제공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내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능과 거의 비슷하게 취급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행 불능과 해제권인데요. 자, 일부 불능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불능 같은 경우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그러니까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은 그럼 537조라든지 538조의 위험부담의 문제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행불능의 문제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불능 같은 경우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행지체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필요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경우에도 계약 해제권이 허용이 되죠. 자, 사정 변경의 경우에 계약 해제권이 허용이 이제 인정이 되긴, 판례는 사정 변경의 경우에도 계약 해제권이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허용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지권 같은 경우는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해지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아니라 사정 변경만을 이유로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판례도 사정이 변경되면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때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의 재정적인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거는 이제 사정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정 변경에서 얘기하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정의 변경이 된 원인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지만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허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계약 해제가 허용이 되겠지만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제가 허용된 그런 사례들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약이 해제되면요. 그럼 이제 계약 해제를 하게 됐, 이런 요건들이 갖춰져서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물권 변동도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유자는 매도인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계약 이렇게 있을 때, 갑과 을이 있을 때 X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줬다가 이제 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 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이 말소 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말소 등기 청구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법 214조의 소유물의 방해제거 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548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계약 해제에 따른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타인 권리 매매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계약이 해제되면은 갑은 당연히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48조의 기초에서. 자, 따라서 이 경우에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214조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의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548조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이건 채권적인 권리가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은 갑이 소유자이면서 매도인인 경우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이 을한테 행사하는 214조에 따른 말소등기 청구권은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계약이 소멸하여서 행사하는 말소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죠. 의사표시 효력이 없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청약과 승낙을 구성하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당연히 계약 자체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계약 해제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법적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 버리면은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 상실하게 되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계약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일단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48조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이 원상회복 의무는 양 당사자가 원상회복해야 되는 의무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이거는 536조가 아니라 549조의 동시행 관계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는 의무는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가 아니죠. 근데 원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서로 이제 원상회복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동시행 관계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49조에서는 별도로 동시행 관계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원상회복해야 되는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 그러니까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 손해배상 의무도 원상회복 관계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민법 548조는 사실 계약 해제에 의해서 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실 부당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상회복해야 되는 근거 조문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민법 548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 548조는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법리이긴 하지만은 548조에서는 부당이득 법리와 약간 좀 다른 점이 존재를 해요. 자, 첫 번째는 당사자는 선이냐 악이냐와 상관없이 받은 모든 이익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지연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금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되는 것은 그냥 부당이득을 반환한다. 모든 것을 다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이자를 반환하는 것이고 지연이자가 아니므로 양 당사자의 채무가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걸까요?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자를 반환할 때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된다면은 양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게
548조 2항에서 이자를 반환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이자라고 하는 것은 지연이자가 아니라 그냥 받은 이익을 다 반환한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실이나 사용 이익 같은 것도 그대로 상대방한테 반환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선의의 점유자, 뭐 과실 수취권 이런 거와 상관없습니다. 계약 해제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익을 모두 다 상대방한테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뭐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면은 이제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이건 불능하고 마찬가지죠. 불능 같은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제 그 급부에 가름받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불능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 전에 시가가 상승했는지 그 이후에 시가가 상승했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그냥 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급부에 가름받는 손해배상, 이행에 가름받는 손해배상을 산정하듯이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불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불능 시점,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액을 반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이익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계약 해제의 경우에 행사하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놓여있을 당사자의 지위를 만들어주는 손해배상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거든요. 근데 계약이 해지되면은 더 이상 계약 관계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고요. 어쨌든 계약 해제된 경우에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해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을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또는 내가 당신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사자가 합의해제를 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 해제의 효과 부분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효과였고요. 그 다음에는 제3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자, 계약이 해제되면은 이제 계약이 해제되면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원상회복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급부한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하면은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당사자의 계약 해제라는 것 때문에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이제 민법은 제3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3자가 보호되느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계약 해제하더라도 그 제3자한테 그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라고 할 때 그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등기나 인도 등에 의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이제 그 이해관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같은 경우에도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등기나 인도 등에 의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포함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548조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될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이해관계 맺은 제3자를 보호하는데, 그런데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학설 같은 경우는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그러니까 말소돼야 될 등기에 대해서, 말소돼야 될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돼야 될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이 해지된 다음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보호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는 선의이냐 악의이냐를 묻지 않고 뭐 선의이냐 악의냐를 묻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아직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기 전이라면은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해제가 될 것인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는데 계약이 해제된 다음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들이 선이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해서 그런 이제 그 계약 해제된 이후에 이해관계 맺은 제3자에 대해서 이제 뭐 말소 등기나 그런 걸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나 인도 등에 의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채권의 양수인이라든지 채권의 가압류권자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또는 전부 명령과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 이런 채권에 관련된 권리들은 등기나 인도 등에 의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시 하자와 관련된 경우, 즉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3자 범위에 포함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 해제에 있어서 제3자와 무효 취소에 있어서의 제3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채권 양도라든지 채권의 가압류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않는데 이제 그 의사표시 취소의 경우에는 또는 뭐 무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3자 보호에 관한 법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해제권을 갖고 있는 뭐 해제권이나 법정 해제권이나 약정 해제권을 갖고 있는 계약 당사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 보호에 관한 법리가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 해제의 요건과 그 다음에 계약 해제로 인한 효과 이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동시행위 항변, 계약의 효력 중에서 동시행위 항변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행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행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동시행 양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행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현실에 제공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수령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그러니까 행위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할 준비를 완료하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뭐 이제 일정한 행위를 이제 통지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통지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행위 항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이제 항변권을 행사하면 상환 이행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환 이행 판결은 이건 이제 일부 순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인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청구에 대해서 상환 이행 항변, 동시행 항변을 했고 그 청구와 그 다음에 항변이 다 인용이 된다면은 상환 이행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동시이행의 경우와 유치권의 경우 이 경우 두 가지 경우 다 이제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동시행의 경우와 유치권의 경우 그 항변들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동시행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의 이행 지체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동시행 관계의 동시행 항변권의 당연효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헷갈리기 쉽죠.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겠죠. 네, 이제 채권을 갖고 있겠죠. 결국 이제 얘가 매수인이 매매대금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금전 채권을 갖고 있다.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매대금 채권은 동시행위양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담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그러니까 갑은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갑은 을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채무와 매매대금 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반대의 의미로서는 매수인은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매매대금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해서 이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가 있는 거니까 수동채권으로 해서 금전채권이라고 하는 자동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을은 상계가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이제 동시행위양변권이 없는 상황에서 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동시행위양변권을 을이 포기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도인이 상계할 수 없다. 동시행위양변권이 붙어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의 여부인 건데요.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매도인이 목적물에 설정된 가압류, 가등기 등을 말소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대위 변제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 두 가지 경우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있고요.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X라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자, 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당사자 간에 별다른 약속이 없다면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저당권을 말소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을한테 이전해야 되는 게 원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원칙은 이제 원칙적인 모습은 당사자가 갑이 이걸 말소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 거죠.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간에 이 저당권에 의해서 이제 담보되는 채무를 을이 인수하면서 그 인수된 것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행인수나 이행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저당권부 채권을 이행인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첫 번째로 아무런 약속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 근저당권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무를 을이 인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 인수하는 경우도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첫 번째 경우 원칙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은 이거를 갑이 말소해서 을한테 줘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 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실행되지 않도록 을이 이제 채권자가 있겠죠. 예를 들면 채권자가 병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당권자 병인 경우에 이제 을이 이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을에게 대의 변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변제 부분에 가서 공부할 때 을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 이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변제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이건 둘 다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변제하게 되면은 변제자 대위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3자의 변제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가 또는 변제 이익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경우에 또 항상 변제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그냥 일단 이 저당권이 실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저당권자한테 채무를 변제한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변제를 했으니까 유효한 변제가 되고 을은 갑에 대해서 구상금 채권을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될 수 있겠죠. 구상금에 대해서 뭐 연대 보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구상권에 대한 물상 보증이나 뭐 이제 보증 같은 경우에는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근거해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을이 갑한테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을이 갖고 있던 거는 이 구상금 채권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갖고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갑은 을에게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갑은 이제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죠.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요것과 이 매매대금 채권과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이지만은 이때는 이 구상금 채권까지 매매대금 채권과 동시행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상금 채권 자체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부담하는 채무는 저당권을 말소하는 것과 말소해서 완전한 이제 저당권을 말소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 두 가지 권리가 다 있었잖아요. 매매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별도 약정이 없다면은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저당권 말소라고 하는 권리가 이제 매수인이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으로 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당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매매대금과 동시행 관계가 있지만은 이 저당권 말소가 이제 매수인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갖고 있는 구상금 채권으로 변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구상금 채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자체가 또 매매대금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놓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저당권에 대해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당사자가 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행인수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그 부분에 면책적 채무인수 그 부분에 살펴보겠지만은 자, 원칙적으로 이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금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X의 시가가 2억인데 여기에 이제 피담보 채무 1억짜리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억만큼을 이 1억을 저당권자한테 직접 지급하고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X가 2억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1억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갑은 1억을 을한테 지급하면은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매매대금이 1억이니까 1억을 이제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받으면은 이행이 완료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인수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전히 갑이 채무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당사자 간에는 을이 이행한다라고 했는데 을이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갑이 대신 병한테 변제할 수 있겠죠. 물론 법적으로는 갑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거긴 하지만 갑과 을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을이 변제하기로 했는데 그걸 갑이 대신 변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 1억 원과 플러스 이 구상금 채권 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발생 원인은 갑과 을 사이에 이행인수 약정이 있었잖아요. 그 약정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1억과 요 1억
플러스 2억이 되겠죠. 이 2억이 있는데 이 구상금 채권도 갑의 매매대금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이제 이 1억 원의 요 매매대금 1억 원의 채권과 구상금 채권 1억 원의 채권도 결국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을 갖고 있고 이제 을은 갖고 있고 갑은 매매대금 채권과 구상금 채권 1억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행 관계에 놓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당사자가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전개가 되긴 하죠.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구상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매매대금 채권 자체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 저 구상금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이행 인수했을 경우에 이제 을이 변제하지 않아서 저당권이 실행돼서 결과적으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것이 이제 이행 불능이 되는 거잖아요.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제 그때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는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경우는 잘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목적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저당권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채무 인수라든지 그런 걸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의 규정에 따라서 뭐 매도인은 말소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 당사자 사이에 이행 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을이 채무를 변제해서 저당권을 말소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제 뭐 이런 두 가지 법률 관계가 전개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이행한 경우. 자, 이 경우는 지금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의 구상금 채무 또 손해배상금 채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매도인이 목적물에 설정된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변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구상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 말소 의무의 변형이기 때문에 구상금과 매매대금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제 구상금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매대금은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잘 구분해야 되겠죠. 이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이행 인수 부분에 가서 채무 인수와 관련해서 이행 인수 부분에서 별도로 또 논의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지만은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게 되면은 이 중도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 이제 지연 이자 같은 것도 포함시켜서 이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가적 관계가 있는 채권 채무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이 동시행 관계가 형평의 원칙상 다른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취소로 인해서 이제 그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경우, 그때 서로 간에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의무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가 아니지만은 동시행관계 536조가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들 요거와 구분해야 되는 게 아까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549조에 별도로 이제 계약 해제의 경우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당사자의 의무가 동시행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의 보증금에 반한 의무와 목적물에 반한 의무는 인도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여금 채권의 반환과 영수증의 반환은 서로 동시행 관계는 아니고요. 채권 이제 그 대여금 반환과
영수증은 서로 동시행 관계가 맞죠. 근데 차용증, 채권 증서에 반하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증빙하는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으면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지체에 빠지지 않지만은 채권 증서, 차용증 같은 것을 반환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채무의 변제와 동시행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선택형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말소와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저당권 같은 담보권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선이행 의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변제하게 되면은 담보권은 당연히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당권이나 담보권의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의 말소와 이제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같이 유의해 둘 것은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물의 반환이나 말소와 전세금의 이제 반환이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의 말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이 종료한 다음부터는 전세금을 반환하는 담보물권을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무가 변제한 다음에 나중에 담보권을 말소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세권의 경우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권 말소 의무와 전세금 반환 의무가 서로 동시행 관계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시행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위험부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부담, 원칙적으로 민법 537조에 따라서 위험부담의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부가 불능이 되면은 그런 반대급부도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538조에서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불능이 되면은 그런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서 불능이 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서 이행이 불능이 됐을 경우에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건데요. 두 번째 거는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었죠. 예를 들면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에 의해서, 이제 중과실이 아니면 다 경과실인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의 과실에 의해서 채무자의 과실에 의해서 불능이 된 경우에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걸 근거로 해서 경과실이 있다면은 그런 반대급 538조가 적용이 되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자, 그것은 이제 경과실이 있더라도 책임은 있는 거니까 이제 401조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뜻인 거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뜻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 중에 경과실이 있으면은 과실에 의해서 불능이 된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538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쟁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으니까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지난 시간의 내용들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려면은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되겠죠.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수령을 할 수 없거나 수령 거절과 수령 불능의 경우에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게 되죠. 수령 거절과 수령 불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행 제공이 있어야지만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뭐 영구적인 불수령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 제공조차도, 그러니까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도 이행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수령해 갈 것을 최고하는 것으로서도 이행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원래는
이행 제공은 현실 제공이 원칙이어야 되지만은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행의 준비만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수령을 최고하게 되면 그것도 이행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영구적 불수령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이제 계약 관계를 파탄내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이행의 제공조차 없더라도 채권자 지체가 성립해서 채권자 지체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자 지체에 대해 세 단계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현실의 제공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는 게 원칙인데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면은 그러면은 이행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수령을 최고하게 되면은 채권 자체가 성립하게 되고요. 세 번째 경우는 상대방이 영구적 불수령 의사가 분명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조차 없더라도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538조의 채권자 지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 세 번째 경우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구두의 제공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권자 400조 이하의 채권자 지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그런 규정이 적용되는데 그런데 이제 538조의 채권자 지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영구적 불수령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구두의 제공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의 기본적인 취지인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이번 시간에 또 영구적 불수령의 경우에는 최소한 구두의 제공은 해야지만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다. 그래서 그 채권자 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헌부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같은 경우는 제3자 수익 약정이 있는 계약인 것이죠. 즉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건 계약 당사자한테 귀속이 되는데 그 채권 중에 하나를 제3자한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제3자 수익 약정이 있는 그러한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이제 중첩적 채무인수라고도 얘기하죠. 이 병존적 채무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채권자가 있는데 이 갑이 갖고 있는 채권을 을이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그러면 을이 병한테 직접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도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X에 설정돼 있던 이 이제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그 채무를 인수하는데 이행 인수가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이행 인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좀 전에 동시행 관계 살펴봤을 때 이행 인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병조적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상관없는데 이것이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가 돼서 을이 직접 병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되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매매 계약상의 매매대금 채권을 병이 취득하게 되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또 이렇게 병존적 채무 인수 같은 경우 말고도 이제 그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같은 게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뭐 이제 이런 그 경우들이 이제 병존적 채무인수, 요 병존적 채무인수 자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것이죠. 뭐 그 외에도 임대차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뭐 제3자한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런 판례들이 있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을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게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이행 인수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행 인수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는 결국은 인수하는 당사자가 병이 을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수를 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채권은
채무는 갑만이 부담하고 을은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자, 일단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에서 이제 요약자, 나약자의 관계.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는 여러분들이 그쪽 가서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매매 대금 채권을 병이 직접 을한테 행사하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을 병이 을한테 행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본관계, 요약자와 낙약자의 기본관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같은 게 기본관계가 되겠죠. 자, 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제 제3자가 을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병이 권리를 취득한 다음부터는 갑과 을은 요약자와 낙약자는 더 이상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고요.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본 이제 그렇게 이제 되긴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갑과 을이 이제 이 기본 관계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 관계가 무효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수익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못한다. 이 수익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본 관계가 무효 취소되더라도 또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약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더라도 채권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보호가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채권 자체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계약관계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이 제3자로서 보호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이걸 대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갑이 이제 제3자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는 제3자 수익 약정이 있는 이유는 갑과 병 사이에 어떤 채무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과 병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 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무효더라도 낙약자의 급부는 유효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그 병이 제3자 수익 약정에 입조해서 받은 것 자체가 부당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기본관계는 유효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도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급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을은 병한테 급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자, 이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형성권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서 바로 수익자가 제3자한테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이 권리는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유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에 대한 최고인데요. 이제 확답이 없으면 이제 을이 병한테 수익할 것인가 여부를 최고했는데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 수익을 만약에 병이 수익을 거절한 것이 되면은 이건 불능으로 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병한테 이행하지 않고 갑한테 이행할 수 있으면은 그냥 요약자에게 이행을 하면 되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병한테만 이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병이 수익을 거절하는 순간에 이 이제 을의 급부는 불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낙약자 같은 경우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계약 당사자는 을 같은 경우에는 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갖고 당연히 병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채무 불이행의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죠. 채무 불이행과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관계가 해제되는 경우, 이제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관계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낙약자는 이제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요약자도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병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계약이 해제되면 수익자에게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계약이 해제되게 되면은 더 이상 계약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을은 병한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이제 을이 병한테 부담했던 급보 의무, 즉 병이 을한테 갖고 있던 채권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더 이상 변제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채권을 갖고 있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니네들이 계약 해제한 거에 대해서 나는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을이 이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초에서 병한테 급부한 것이 있다면은 이런 경우라면은 그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익자한테 반환 청구라는 것이 아니라 요약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을은 더 이상 병한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것도 원인이 없으니까 을이 병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인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약의 이행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요약자도 갑도 을에게 이행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병한테 이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면은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직접 병이 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채권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다만 계약 해제는 갑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갑은 병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익자는 이제 병 같은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약 해제의 요건과 효과 부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동시행위양병권, 위험부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정해서 연습 시험 잘 풀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줌석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